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세계 2위 경제 강국에서 잃어버린 20년의 나라가 됐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는 전쟁 말기 1945년 도쿄에서 시작됩니다. 1945년 3월 10일 새벽, 미군 폭격기가 도쿄 상공을 뒤덮었고 2시간 동안 쏟아진 소위탄이 도시에 불비를 퍼부었습니다. 이 도쿄 대공습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고 생산시설과 철도 항만까지 모두 망가졌습니다. 이어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 제국은 결국 완전히 패전국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승전국 미국은 폐허가 된 일본에 어떤 나라로 다시 세울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 미국의 구상은 의외로 아주 냉혹했습니다. 일본 군사력을 떠받치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폭격으로 공장과 철도는 부서지고 원료 공급도 끊기면서 생필품이 턱없이 부족해졌고 물가는 몇 년 새 8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을 실제로 통치한 사람, 바로 메가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범기업의 책임을 물어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 지분을 회수하고 기업 규모를 쪼개고 규제하면서 군국주의의 뿌리를 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곧 거대한 국제정세 앞에서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 두 진영으로 갈라지는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세계 곳곳에서 세력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죠. 미국은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면 일본을 그냥 무너뜨려 둘 수는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방파제로 키워야 한다고 말이죠. 그 순간부터 일본은 처벌받는 패전국에서 공산주의를 막아줄 전략적 동맹국으로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반도에서 터집니다. 바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미군은 전쟁터와 가까운 일본을 병참기지로 삼습니다. 탄약, 식량, 군수물자 대부분을 일본 기업에 주문했고 멈춰서 있던 공장들은 다시 풀가동을 시작합니다. 조명탄을 찍어내는 공장, 미군 전투기를 수리하는 기술자들, 폐허 속에 남아있던 일본 기술력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전쟁 특수는 그 힘을 다시 깨워줍니다. 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직접 간접 효과를 합쳐 약 36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정부 1년 예산이 22억 달러 수준이었으니 한국 전쟁 특수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초대형 선물이었습니다. 이 돈을 발판으로 일본은 폐허 위에 새로운 산업 국가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전쟁은 법적으로 마무리되고 미일 평화조약과 안전보장조약이 이어지면서 미군은 일본에 계속 주둔하고 일본은 미국의 군사 우산 아래서 국방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제에 올인할 수 있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월급의 대부분을 집세나 보험료 대신 투자에 때려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된 셈입니다. 정부는 철강 선철, 전력 같은 기반 산업 재건에 자금을 쏟아붓고 미쓰비시, 도요타, 니산 같은 중공업 기업들이 전쟁 무기 대신 민수용 제품을 만들며 고도 성장의 기관차가 됩니다. 여기에 미국은 또 하나의 큰 선물을 줍니다. 바로 반도체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반도체를 만든 나라는 미국이었고 당연히 특허도 미국 기업들이 쥐고 있었지만 미국은 이 특허를 개방해 동맹국들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도체 기술을 배워와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첨단 전자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엔화 가치는 낮았고 품질은 좋은데 값은 싼 일본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소니는 작은 휴대용 TV를 내놓고 수백만 대를 팔아치웠고 이후에는 손바닥만한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을 내놓아 4억 대 이상을 세계에 팔아치웁니다. 집집마다 TV 비디오 카메라,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이 하나씩은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본 제품은 싸고 튼튼하고 기술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또 다른 거대한 갈등을 낳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를 뒤흔든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기름값이 폭등하자 연비 좋은 차를 가진 나라가 유리한 상황이 되었고 혼다와 도요타 같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리터당 17km를 달리는 소형차를 들고 나옵니다.
연비 좋고 고장도 적고 가격까지 저렴한 일본 차는 미국 도로를 빠르게 점령해 나갑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일본 소형차에 밀려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미국의 대일 무역 수지는 깊은 적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프를 펼쳐보면 대일 무역 수지는 흑자 구간이 거의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적자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85년 세계 금융의 중심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은 특단의 조치를 제안합니다. 바로 유명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내리고 엔화와 다른 통화 가치는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달러가 240엔이었다면 합의 이후에는 1달러가 120엔이 되는 시기였죠. 미국 입장에서는 같은 1달러짜리 볼펜을 팔아도 일본인에게 받는 가격이 240엔에서 120엔으로 줄어들고 일본 제품은 미국 사람 눈에 2배나 비싸 보이게 됩니다. 미국의 속마음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일본 제품 소비를 줄이고 일본인들의 미국 제품 소비를 늘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분명 손해보는 합의였지만 안보와 관세 압박을 고려하면 거절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엔화 가치는 짧은 기간에 급등합니다. 수출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다른 방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국내 경기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금리를 대폭 낮추기 시작합니다. 싸게 빌릴 수 있는 돈이 시중에 넘쳐나자 기업과 개인은 이 자금을 어디에 쏟아붓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부동산과 주식이었습니다. 도쿄의 땅값은 몇 년 사이 3배 가까이 뛰고 일본 평균 땅값도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한 아파트 분양가는 4년 만에 3배가 되고 긴자 중심가 빌딩은 평당 수십억 원에 거래됩니다. 은행들은 집값 상승을 믿고 집값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줍니다. 집값 1억엔짜리 아파트에 1억 2천만 엔을 빌려주는 시기였죠. 사람들은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새로 산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들이는 끝없는 레버리지 게임에 빠져듭니다. 이 부동산 열풍은 일본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호텔들, 뉴욕 한복판의 랜드마크 빌딩들, 메이드 인 재팬 제품에 이어 메이드 인 재팬 자본이 세계의 핵심 부동산까지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버블의 끝은 언제나 비슷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번에도 오르겠지. 하지만 1989년 주가는 정점을 찍고 1990년이 되자마자 주식시장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몇 투자자들이 슬슬 매도를 시작했고 곧 그 심리는 전체 시장으로 번집니다. 다들 비슷하게 생각했죠. 이 정도면 벌만큼 벌었다. 이제 팔아야겠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아지자 가격은 급락하면서 거래가 이어졌고 버블 붕괴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주식이 무너지자 부동산 시장도 흔들립니다. 금리는 이미 올라가 있었고 대출이자는 버겁게 늘어났지만 담보로 잡힌 집값은 예전만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집을 내놓는 사람이 늘어나자 시장에는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은행들은 엄청난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됩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 대출 규모는 수십조 엔 단위로 불어나게 됩니다. 90년대 내내 수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고 기업 도산과 실업, 개인 파산이 일상적인 뉴스가 됩니다. 탈출구를 찾지 못한 사람들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통계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사회에는 새로운 풍경이 나타납니다. N으로 모든 것을 파는 백엔숍이 전국에 퍼지고 유니클로 같은 저가 의류 브랜드가 싸지만 괜찮은 옷을 파는 대표 브랜드로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을 더욱 굳게 닫았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금리를 다시 급하게 낮추기 시작합니다. 몇 년 사이 기준금리는
6% 수준에서 1% 아래까지 떨어집니다.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기에 더해 2001년 일본 은행은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선언합니다. 시중은행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해 줄 테니 기업과 개인이 더 많이 빌려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돈을 풀면 원래라면 물가가 오르고 엔화 가치는 떨어져 수출이 살아나야 했습니다. 실제로 한때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또 다른 충격을 맞습니다. 1995년 고베에서 강진이 발생해 항만과 도로철도, 기간 시설이 무너져 내립니다. 복구를 위해 해외 자본을 들여오자 엔화는 다시 강세를 보이고 수출 기업들은 또 한 번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아시아 외환 위기가 한국과 동남아를 덮치며 전 지역을 흔들어 놓습니다. 일본의 대형 증권사와 은행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90년대 후반 도산 기업 수와 개인 파산은 전후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이 시기 일본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IT 혁명입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지만 일본의 많은 대기업들은 버블 후유증과 구조 조정에 매달리느라 결정적인 투자를 제때 하지 못합니다. 소니는 TV 시장에서 삼성과 LG에 밀리기 시작하고 일본 전자산업의 황금기는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동시에 일본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젊은 층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중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자 내수 시장은 더 위축되고 물가는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투자 대신 현금과 안전을 택하고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 더더욱 소비를 줄입니다. 이 악순환의 20년을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며 우정 민영화, 부실 채권 정리 같은 구조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정부가 은행의 부실 채권을 떠안고 좀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서 일부는 다시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막 시작될 즈음 세계 경제가 다시 흔들립니다. 2008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위기가 폭발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번에는 일본을 따라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한꺼번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양적 완화를 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새로 돈을 풀자 이번에는 오히려 엔화만 강세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수출 기업들은 또다시 큰 압박을 받습니다. 게다가 2011년에는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한꺼번에 터집니다. 전력 부족과 물류 마비, 막대한 복구 비용이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국가 부채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신용 등급은 하향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그는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의 경제 정책을 내걸고 다시 한번 대규모 양적 완화에 나섭니다. 돈을 더 많이 풀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구조 개혁까지 함께 하겠다는 세계의 화살 전략이었죠. 그 결과 취업률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기업 실적과 주가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기업도 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를 짓누르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사회는 고령화되고 노동인구는 감소하는데 연금과 복지 부담은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 큰 소비와 모험을 피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위험보다 안전을 택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 번도 완전히 망하지도 않았고 다시 옛날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한 채 긴 정체의 터널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경제를 살릴 수도 있지만 버블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부와 중앙은행이 끝까지 감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부동산과 자산 가격만 끝없이 부풀어 오르고 그 대가를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둘째, 인구와 사회 구조의 변화는 경제 정책만으로 단숨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본격화되기 전에 노동시장 주거교육 복지 전반을 미리 손보지 않으면 뒤늦은 대응은 효과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버블이 터진 뒤의 시간을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구조를 바꿀 기회로 쓰지 못하면 잃어버린 10년은 금세 20년, 30년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거대한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값, 금리, 인구 문제를 이야기할 때 늘 일본을 떠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길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먼저 넘어져 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위에 돌부리 위치를 알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버블의 달콤함과 붕괴의 쓰라림, 장기 불황과 고령화의 부담까지 일본이 겪은 이 긴 이야기는 지금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단순한 구경거리로 소비할지 앞날을 바꾸는 경고장으로 받아들일지는 결국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